네, 안녕하세요. 토트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서울대에서 물리학 박사 학위를 하고 S전자에 들어가서 했던 일, 그 가운데 이제 주로 그 포토 리소그라피, 반도체를 제조하는 가장 그 기본적인 공정인 포토 리소그라피에 대해서 했던 일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그 이유는 제가 과거에 했던 그런 일을 통해 가지고 또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걸 조금 이제 정리하고 싶은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물리학이나 이런 그 자연과학을 하다가 막상 이제 커리어를 이제 기업체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기업체 연구소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런 것들이 향후 자신의 어떤 인생 커리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제 선배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한번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럼 또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다녔던 곳은 그 S전자 중에서도 주로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 D램을 개발하는 그런 그 공정 개발 부서였는데요. 그래서 흔히들 이제 반도체 연구소가 이제 굉장히 큰데 그 중에 이제 뭐 PA, 그 프로세스 아키텍트라는 그런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달리는 이제 TD, 테크니컬 디렉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TD 조직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그 공정 개발하는 조직이 있고 또 공정 기술 이런 설비 관련된 그런 기술들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런 그룹이 있고 CAE, CAD 쪽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이런 지원 조직들이 많을 텐데 저는 주로 이제 그런 반도체의 공정을 개발하는 그런 쪽 일을 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반도체 공정이 뭐 한 200개, 300개 이렇게 굉장히 많은 공정들이 이렇게 쭉 시리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포토 리스그라피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사진을 찍어서 그 필름을 인화해서 어떤 그 사진을 뽑듯이 반도체 그 웨이퍼 위에 그런 그 사진 공정을 이용해 가지고 그 패턴을 전사하는 즉 그 필름을 이제 현상화를 하는 그런 공정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그 포토 리소그라피라고 하는데요. 그런 공정을 주로 이제 개발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그 프레젠테이션으로 한번 준비해 봤으니까 이걸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한 일은 이런 그 포토 리스그라피 공정을 개발하는 건데 그 당시에는 이제 한 서브 100나노 즉 D램의 어떤 한 셀의 그 사이즈가 이제 100나노 안쪽으로 이제 들어오게 돼서 그런 서브 100나노 D램에서의 어떤 그 패터닝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그 크롬리스 매스키라고 해가지고 줄여서 이제 CLM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그 크롬리스 매스크를 주된 작으로 한번 몇 년 정도 이제 개발을 했었습니다. 이건 이미 2000년대 초반의 일이기 때문에 거의 한 15년, 20년 가까이 된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것들은 이제 EUV나 혹은 ARF 이머전 기술을 가지고 이제 패터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단계보다 그 당시에 이제 KRF가 주로 메인 그런 노광원이었고 그 ARF 장비가 이제 도입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EUV를 가기 전에 조금 더 레졸루션을 좋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뭔가 그런 걸 연구하던 게 주 업무가 되었었고요.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크롬리스 매스크라는 건데 이건 이제 보통 이제 매스크라는 게 크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요 컨텐츠를 한번 따라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이제 DRAM 프로세스가 뭔지, 포토리스그라피가 뭔지를 일단 말씀을 한번 드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서브 100나노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RET 이걸 우리가 레졸루션 인핸스먼트 테크놀로지라고 하는데 즉 어떤 그 레졸루션 즉 해상도를 좋게 하는 그런 기술이 뭔지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미세한 패터닝을 가능하게 하려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해상도가 좋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기술들이 필요한지 그런 걸 주로 이제 개발했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ARF로 이제 크롬리스 마스크를 이제 개발하는 그런 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응용을 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뭐 포커스 모니터링하는 마스크로도 사용할 수 있다. 뭐 그런 아이디어도 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은 이제 주로 이제 그런 마스크라는 게 먼저 있고 그 마스크의 어떤 우리가 패턴을 먼저 하고 나서 이걸 웨이퍼로 이제 전사를 합니다. 전사를 하는데 사용되는 빛이 RF 레이저 빛이 사용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의 렌즈가 있겠죠. 그래서 마스크의 상을 웨이퍼의 상으로 그대로 이렇게 이제 렌즈로 이렇게 사진 찍듯이 전사하는 게 바로 이 그 포토리스그라피의 궁극적인 어떤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주로 현재도 그렇지만 이제 D램에 많이 적용하고 있죠. 그래서 D램 구조가 이제 대충 나와 있는데 실리콘 기판이 있고 위에 이제 뭐 액티브 레이어라고 해가지고 기본적인 트랜지스터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게이트 패턴이고 위에 빈 라인이 올라가고 또 DRAM이니까 이제 카패시터가 필요하죠. 그래서 전류를 저장할 수 있는 카패시터가 필요하고 그 위에 이제 이런 그 메탈들이 배선으로 올라갑니다. 이 사이에는 이제 다이렉트릭, 즉 절연 물질이 채워져 있어야겠죠. 전류가 차폐가 돼야 되니까 카패시터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아이솔레이션, 액티브 공정, 게이트, 빈라인 공정이 가장 기본적인 공정이고 위에 이제 카패시터를 올리고 카패시터를 만드는 그런 그 공정이 또 부가적으로 붙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셀뿐만 아니라 셀은 굉장히 이제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어떤 덴스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또 페리페럴 이런 셀을 구동시키기 위한 동작 소자들이 모이는 걸 우리가 그 페리 영역이라고 하는데 이 페리페럴 영역은 또 상당히 그 아이솔레이트 돼 있는 거죠. 듬성듬성 그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맞춰주기 위해서 어떤 그 광학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그 테크닉을 씁니다. 이제 OPC라고 해서 Optical Proximity Correction이라는 방법도 쓰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그 당시 한 70나노 가장 그 당시로는 좀 앞서 있던 그런 D램 그 셀의 구조였는데요. 이렇게 액티브 레이어는 이렇게 그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일랜드들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70나노라는 건 이제 요 간격이 70나노다. 요 셀의 간격이 70나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수직으로 이제 게이트 레이어가 있고 그다음 섹이라는 게 이제 하나의 그 컨택 레이어인데 여기 셀프 블라인드 컨택을 해가지고 액티브와 게이트 이런 것들을 이제 분리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어떤 우리가 컨택을 뚫어서 또 연결을 하고 액티브 땅까지 이제 전류를 이제 연결을 해야 되니까 그런 작용을 하고 그래서 이걸 이제 세로로 버티컬하게 보면 이런 그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게이트가 들어가고 이런 섹의 어떤 그 컨택 있고 그 위에 이렇게 길쭉하게 솟은 게 이제 커패시터가 되죠. 그래서 커패시터도 굉장히 이제 길쭉하게 이제 높이 솟아 있는 이런 실린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수백 개의 어떤 그 공정이 이제 같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파티클 이슈나 이런 디펙이 굉장히 그 중요한 이슈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그 크리티컬 레이어가 여기서 이제 액티브 게이트 색, 그다음에 빈 라인, 그 BC 컨택 이런 컨택 패턴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신뢰성 있게 패터닝 하는 게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 이슈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포토리스코그라피가 뭐냐 하면은 요건 하나의 그 논문에서 제가 따온 예인데요. 실리콘 위에 어떤 물질을 일단 그 먼저 디포지션을 합니다. 뭐 바로 실리콘에 패터닝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어떤 물질을 올려서 그 물질을 패터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실리콘 옥사이드를 우리 올렸다고 하면 이 위에 포토리지스트 감광액을 바르고요. 이걸 이제 스핀 코팅을 해서 이렇게 균일하게 이제 발라주는 거죠. 그 외에 이런 마스크를 가지고 우리가 그
빛을 레이저를 지금 쏘여주는 거죠. 요 사이에 사실 렌즈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렌즈는 빠져 있고요. 그래서 빛을 쏘여주는 마스크에 가린 부분은 빛이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에너지를 안 받고 또 에너지를 받는 부분이 있죠. 그럼 에너지 받는 부분은 이제 포토 레지스터가 화학적으로 어떤 결합이 생기거나 혹은 결합이 깨어져 버리기 때문에 즉 빛을 받지 않는 부분하고 받는 부분이 어떤 그 에너지적으로 그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 화학적으로 본딩의 차이가 생기게 돼서 우리가 현상에서 디벨롭을 하면은 즉 현상을 하면은 마치 그 사진이 인화되듯이 그 빛을 받은 부분이 이렇게 인화돼서 뭐 패턴이 날아가든지 혹은 남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런 패턴을 트랜스퍼를 하고 나중에 위에 남아있는 이제 PR을 이제 스트립을 하면은 이런 실리콘 옥사이드 패턴이 그대로 마스크 패턴이 전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포토, 즉 빛을 쓰는 리소그라피라고 해서 포토 리소그라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는 뭐 빛뿐만 아니라 EUV도 역시 전자기파니까 빛은 맞죠. 이런 것들을 쓰기 때문에 현재도 이런 포토 리소그라피를 쓰고 또 뭐 엑스레이를 쓸 수도 있고 또 일렉트론 빔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론 빔은 주로 이런 이빔 리소그래피를 가지고 우리가 그 마스크를 직접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웨이퍼의 패턴은 우리가 마스크 패턴을 전사를 하는데 보통 이 비율이 한 4대1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마스크는 4배, 4배 더 크게 만들고 그걸 4분의 1로 축소시켜서 이렇게 전사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주 커다란 렌즈가 이제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그 패터닝의 포토리소그래피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랠리 이퀘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면요. 레졸루션이라는 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K1 즉 어떤 공정 상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NA로 나눠주고 어떤 그 쏘아주는 우리의 그 빛의 파장에 이렇게 비례하게 됩니다. 레졸루션이 이제 이 빛의 파장에 비례하리라는 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즉 파장이 짧은 빛은 우리가 어떤 그 마스크를 통해서 비추면 더 미세한 파장을 이제 그릴 수가 있겠죠. 이 파장이 짧은 빛은 이제 파장이라는 게 그 어떤 그 공간적인 진동 폭이기 때문에 공간적인 진동 폭이 짧을수록 더 그 미세한 원본에 가깝게 이제 그릴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NA는 이제 렌즈의 이제 Numerical Aperture라는 건데, 즉 렌즈의 어떤 그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카메라에 보시면은 이제 NA 값이 나와 있죠. 그래서 NA가 클수록 이제 비싸고 좋은 렌즈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렌즈의 성능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K1은 하나의 그 비례 상수가 됩니다. 공정 상수가 돼서 이 K1을 줄이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 레졸루션 엔핸스먼트 테크닉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ALF 레이저를 쓰는 경우에 람다 파장이 193나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어떤 프리퀀시로 환산하면 1.5 테라헤르츠 영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때 가지는 어떤 빛의 에너지는 싱글 포톤 에너지로 보면 6.4 일렉트론 볼트가 되고 우리가 보통 레이저 펄스를 한 5mm 줄로 잡았을 때 포톤이 한 4.8910의 15승계 정도, 즉 한 펄스당 굉장히 많은 포톤이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뭐 파동으로 이제 해석을 해도 마찬가지긴 한데 일단은 이제 레이저이기 때문에 어떤 그 광량자 빛을 이제 광량자로 이제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럴 때 그 이런 레졸루션 엔핸스 테크닉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그 빛의 어떤 광원 측면에서는 이 파장을 줄일수록 좋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ARF, 그 다음에 F2, EUV 이런 형태를 이제 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완전히 이제 EUV로 온 거죠. 그 당시에는 이제 F2가 이제 갈지 말지를 조금 feasibility study 같은 걸 했었는데 굳이 F2로 안 가도 LF 이머전을 통해서 바로 이제 EUV로 온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OAI라는 건 이제 일종의 그 광원을 우리가 어떻게 비춰주느냐 그걸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그 서클 형태의 그 광원이 있고 애뉴러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쿼드로폴, 그다음에 커스터마이즈 OAI라고 오프 액시스 일루미네이션, 그 빛을 어느 각도로 주느냐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양이고요. 이런 일루미네이션을 통해서도
조명 방법에 통해서도 그 RET 레졸루션이 이제 많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또 폴라리제이션도 역시 컨트롤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요 앞단에서, 즉 광원단에서 컨트롤하는 거고, 그 다음 레티클, 그 매스크, 레티클을 이제 매스크라고 하는데, 매스크에서는 뭘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냐면 페이즈 시프트 매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즉 위상을, 우리가 빛의 위상을 변화시켜주는 그런 매스크를 이용해서 레졸루션을 좋게 하는 걸 우리가 PSM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페이즈 시프트 매스크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해프턴, 빛을 약간 통과시켜주면서 위상을 반대로 180도로 해주는 걸 우리가 해프턴 PSM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alternating PSM, 이제 크롬리스 PSM,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위상이라는 게 뭐냐면, 빛이 예를 들어 매스를 통과한 빛이 어떤 페이즈 시프트 물질이 있어가지고 그걸 통과한 물질이 그 위상이 원래 거와 이제 좀 이렇게 반대가 되면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페이즈가 이렇게 반대가 되면은 훨씬 더 이 경계면이 샤프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레졸루션이 이렇게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션 렌즈 측면에서 우리가 NA 뉴메리컬 어퍼처를 키우면 키울수록 또 레졸루션이 좋아집니다. 즉 큰 렌즈를 쓸수록 또 좋아지는 거죠. 그렇지만 이건 하나의 어떤 물리적인 한계가 있겠죠. 렌즈를 깎는 기술의 한계가 있고, 또 그 물질 자체의 어떤 한계 때문에 NA를 키우면 이제 굉장히 또 값이 비싸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반도체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일루미네이션을 다루거나 혹은 그 매스크를 주로 개발하는 그런 쪽 일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웨이퍼 단에서는 이제 ARC라고 해서 이제 안티 리플렉션 코팅, 즉 우리가 바로 포토레지스트를 발라서 이제 빛을 쬐어주면은 웨이퍼 단에서 반사되는 빛하고 어떤 간섭 현상이 일어나서 그런 것들이 패턴에 어떤 전사가 됩니다. 그래서 패턴이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 그 안티 리플렉션 코팅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경에서도 이제 이런 그 반사광을 줄이기 위해서 안경 렌즈에 ARC 안티 리플렉션 코팅이 되어 있죠. 뭐 같은 이유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멀티 레지스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또 이머전, 즉 어떤 이런 렌즈 단과 또 웨이프 단에 어떤 액체를 집어넣어서, 주로 이제 물 같은 걸 집어넣을 텐데, 물이 굴절률이 크기 때문에 그 빛이 많이 꺾여서 NA를 키우는 그런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이런 이머전 테크놀로지까지 써가지고 ARF 이머전으로 그 패터닝을 그 수십 나노까지 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RET 기술이 뭐 이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는 이제 EUV를 쓰기 때문에, EUV는 대부분 이런 그 빛을 대기 중에서 흡수하기 때문에 진공에서 동작을 시켜야 되고, 또 이런 그 투과형 레티클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사형 레티클을 써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어떤 기술이 많이 또 차이가 나고, 그래서 현재 어떤 이런 EUV 시장이 상당히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제가 주로 연구했던 이런 그 페이스 시프트 마스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보통 이런 컨벤셔널 마스크의 경우, 보통 이런 그 석영, 쿼츠 판에다가 크롬이 이렇게 그 발라져 있고요. 이 크롬을 우리가 패터닝을 해서, 아까 일렉트론 빔으로 패터닝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동일한 리스토그래피 방법으로 이제 애칭을 하면은, 크롬을 애칭을 하면은 이제 크롬이 남아있는 부분하고 남아있지 않는 부분, 이렇게 생기겠죠. 그래서 이 차이 때문에 빛이 이제 투과하고 투과 못하고, 그 차이 때문에 이 웨이퍼에 동일하게 어떤 그 패턴이 이렇게 형성되는 거죠. 포토레지스터가 이제 빛이 투과한 부분만 이제 강광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이제 우리가 패턴을 전사할 수 있는데, PSM의 원리가 뭐냐면은 빛이 통과하는 부분하고 통과하지 못하는 부분이 물론 크롬으로 막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페이즈 시프터 물질, 즉 위상을 180도로 바꿔주는 그런 물질을 입혀가지고 요 어떤 그 통과하는 부분이, 만약 위상이 빛의 위상이 이쪽으로 이렇게 돼 있다면은 통과하지 못하는 부분은 위상이 반대로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이쪽이 더 이제 샤프하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인텐시티 제곱을 해야지 우리가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 분포를 보면은 이런 형태로 훨씬 더 샤프하게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게 콘트라스트가 좋아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PSM이 그런 원리로 이제 레졸루션이 좋아지는 건데, 그럼 아예 이런 그 크롬 자체도 없애보자 해서 개발된 게 이제 이런 크롬리스 PSM이 되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그 순전히 콜츠를 우리가 애칭을 함으로써 요 페이즈가 달라지는 부분에서 어떤 빛의 간섭 현상이 일어나서, 회절 간섭 현상이 일어나서 그걸로서 우리가 이미징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콜츠 같으면 이제 180도 페이즈를 주는 두께가 LF 파장에서 한 172 나노 정도 되고요. 그 식은 이렇게 우리가 굵줄만 알면은 파장을 집어넣으면 바로 그 180도 이상의 두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CLM, 크롬리스 PSM의 그 원리, 일반적인 원리는 우리가 그 페이즈를 크롬이 통과하는 부분하고 크롬 애칭된 부분하고 애칭되지 않는 부분이 180도 차이 나기 때문에 우리 인텐시티를 얻으면 이 부분에서 훨씬 더 그 샤프한 인텐시티를 얻을 수 있어 웨이퍼 단에서 우리가 만약 그 인텐시티가 이제 큰 부분은 감광이 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디벨롭을 하면 이 부분이 이제 날아가 버리고 감광이 안 된 부분은 이제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턴이 얻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메사 구조도 얻을 수가 있고 트렌치 구조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이유는 이런 것들이 고전적인 어떤 그 프라노퍼 디프렉션 시어리를 이제 기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즉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이런 매스크에 그 패턴을 알고 있다면은 요게 이 렌즈를 통할 때는 이게 어떤 프라노퍼 디프렉션 이론에 의하면은 이렇게 프레 트랜스폼이 된 그런 이제 정보가 전달이 됩니다. 렌즈가 그래서 하나의 그 로 패스 필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파수가 작은 영역만 통과시켜 주기 때문에 로 패스 필터 역할을 하고 요게 웨이프에 다시 전사될 때는 인버스 프레 트랜스폼을 통해 가지고 전사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패턴이 한번 프레 트랜스폼으로 변환됐다가 다시 역 프레 트랜스폼으로 변환돼서 이 정보가 이쪽으로 이제 그대로 전달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로우 패스 필터가 있으니까 하이 프리퀀시 정보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이런 그 딱딱한 이런 직사각형 패턴은 웨이프에 오면은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되는 그런 성질을 가지게 되겠죠.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시뮬레이터가 기본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해서 어떤 그 패턴 우리가 각 레이어 아까 크리티컬한 레이어에 대한 그 패턴 우리가 원하는 패턴 최종 패턴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역으로 그 CLM 패턴을 디자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시뮬레이터를 통해 가지고 디자인한 그런 실제 어떤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그래서 그 CLM은 LF의 영역에서 100% 이제 투과를 하는데 콜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99.8% LF에서도 이제 콜츠가 99.8% 투과하기 때문에 역시 이제 콜츠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CLM을 만들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시뮬레이터들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익스페리먼트를 하긴 이제 마스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일렉트론 빔 리스그라피를 썼었고, 그다음에 콜츠를 이제 식각을 해야 되죠. 콜츠 RI라는 건 이제 하나의 건식 식각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페이스 유니포머티를 3% 이내로 이렇게 맞추었고, 그 당시에 이제 ARF 스캐너를 이렇게 스캐닝해서 이제 실험을 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이제 MEF라고 이제 마스크 에러가 얼마만큼 증폭됐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MEF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의 어떤 CD 분포와 웨이프의 CD 분포가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표시하는 양이고, 요 값이 적을수록 좋은 그런 마스크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에서 보시면은 이 닐스라고 해서 Normalized Image Log Slope에서 하나의 일종의 하나의 그 컨트라스트를 의미한다고 보셔도 되는데, 요 닐스 값이 클수록 좋은 건데, 이게 이제 CLM의 경우에 훨씬 더 이제 크다.
기존의 이제 헤프턴 PSM보다 이제 크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실험적으로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CLM이 위에 거고 이제 헤프턴 PSM이 이제 밑에 건데, 요 동일한 레이아웃도 모양을 조금 바꿔서 CLM으로 해봤더니 더 이제 이미징이 잘 레졸루션이 좋게 얻어진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그 패터닝을 해봐도 어떤 프로세스 마진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도프, depth of focus, 어느 정도 이제 웨이퍼와 어떤 웨이퍼 스테이지가 약간 아래 위로 흔들려도 몇 마이크론 정도 흔들려도 이 포커스에 영향이 없는 걸 우리가 depth of focus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클수록 좋은 값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수치는 안 보이는데 요 한 장에 한 0.1 마이크론 정도 디포커스 시켜서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 이런 것들이 마진이 클수록 이제 그 좋은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90 나노 노드에서 이런 헤프턴, 기존의 헤프턴 PSM을 우리가 실험을 했을 때 한 이 정도 도프가 나왔다면은 이걸 CLM으로 했더니 훨씬 이제 depth of focus가 넓어진다. 이제 그런 걸, 그래서 마스크 성능이 이제 좋아진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일렉트릭 매그네틱 필드를 완전히 풀어가지고 3D 마스크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역시 2D 마스크나 큰 차이가 없지만 이런 컨택 부분 조금 더 이렇게 찌그러지는 그런 효과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또 정밀하게 그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고, 여기 어떤 그 포토 리스터의 어떤 파라미터도 같이 집어넣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메이저 일들을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드렸고요. 뭐 이것 말고도 사실 회사에서는 뭐 굉장히 이렇게 떨어지는 일들이 많죠. 그걸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면은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더 하기가 힘들지만 항상 이렇게 그 바쁘게 이렇게 일을 주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뭐 이렇게 좀 배우면서 또 내부적으로 뭐 실력도 쌓고 뭐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좀 어떤 그 연구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럼 그렇게 뭐 좋고 이제 대우도 나름대로 이제 괜찮은 회사를 왜 또 그 퇴사를 해서 또 다른 패스를 가게 됐는지, 이제 거기에 대해 조금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그 자기가 이제 하고 싶어 하는 일을 이제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성격상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제 출퇴근을 하면서 또 이제 주어진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조금 회의가 많이 들었었던 것 같고,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월급을 받으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어떤 나름대로 거기서 받는 스트레스랑 어떤 기대 수익과 비례하면은 뭐 하나 2분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어떻게 자기가 더 이렇게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그럼 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못 버틴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자기 길을 또 찾아가야겠죠. 그래서 나오게 돼서 처음에 나올 때는 뭐 MBA를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쉽게 또 잘 보내주시지도 않던데,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또 나와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자리 잡고 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 현재 어떤 이런 회사 생활을 하시면서 그 미래를 이제 커리어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굳이 내가 나와서 다른 걸 뭘 하겠다는 확고한 어떤 의지와 또 그걸 위한 어떤 그 가슴 깊은 어떤 그 본능이 있지 않고서는 현재 있는 자리에서 가장 베스트 솔루션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은 일단 나오면은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 어떤 조직이나 이런 걸 갖춰야지 우리가 그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요즘은 뭐 이런 그 작게 시작하는 린 스타트업도 1인 기업 형태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걸 하기 위해서도 상당한 어떤 재교육과
또 훈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약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은 현재 위치에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또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나와서 뭔가 새로운 게 있을 건지 알고 이렇게 돌아다니지만 막상 새로운 건 없고 또 새로운 걸 시작하기는 쉽지 않다. 네, 이게 이제 평범한 사람들의 어떤 하나의 딜레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제 S전자에서 했던 일 위주로 좀 소개를 드렸고요. 그럼 이런 일들이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일과 또 어떻게 연관이 될지 저도 지금 그 고리를 찾아가는 길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추후 계속 한번 업데이트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더 나은 컨텐츠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